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도 뮤지컬 박정희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뮤지컬 박정희의 연출을 맡은 정다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역동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박정희는 나름대로 한 인간의 박정희를 담아서 얼마나 많은 고뇌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얼마나 많은 기쁨 안에서 또 잘못된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배우들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영웅의 길은 따라가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면서 더욱더 커다란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꿈꾸며 이 뮤지컬 박정희를 계속 공연하려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그때 유경수 여사가 관계했던 그 아이들 잡지죠. 어린 학생들 잡지 어깨동무 그 펴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서울이나 부산역의 중산층 이상 좀 잘 사는 집 아니고는 잡지를 내 돈을 내고 사서 본다. 이게 또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특히 지방에 저 울릉도다, 암태도다, 거제도다, 남해도다, 그 수많은 퍽산도, 소옥산도, 하이도 이런 데서 아니면 뭐 구례다, 곡성이다 이런 데서 책을 어깨동무란 책을 내 돈을 주고 집에서 사서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전국에 있는 이제 시골이면 하동이면 하동, 임실이면 임실, 강원도 평창이면 평창, 그 모든 국민학교에 그 어깨동무 책은 다 들어가니까, 예, 거기는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됐죠. 그래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큰 계기가 됐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좀 사실은 좀 뜨끔한 얘기도 많아요. 67년도 초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 67년도 이제 그 선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끝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그때는 이 선거 끝난 다음에는 우리 그 여러분 김신조 넘어온 1, 2 사군부대라고 합니까? 그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그 살해하러 왔던 북한 특수부대, 그런 얘기가 이제 이번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중심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얘기가 되겠네요. 제목은 잘하고 오세요. 소제목 이리 되어 있습니다. 67년은 제3공화국의 제5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다. 선거의 회오리 바람이 또 한 차례 불어젖히게 된다. 3월 24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었다. 5월 3일로 확정된 것이다. 이날 부속실 일지에 기록된 여사의 생활은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 여사는 소집견실에서 낙도 어린이, 전남 우이도 국민학교 아이들을 접견하고 소아마비로 고생하는 전명희 양을 메디컬 센터에 입원시켜 주었다. 오후에는 걸스카우트에서 주최하는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대한극장에서 관람하였다. 저도 예전에 그 클레오파트라를 대한극장에서 봤습니다. 이때 저는 한번 중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 강의에 대해서 뭐 대부분 영화 다 보니까요. 4월 3일 태국 수상부처가 내한하여 영빈관에 유하였으며 4월 6일 그분들이 돌아가자 4월 7일에는 호주 홀트 수상부처가 방문하였다. 여사는 이분들을 접대하는 일에 신경이 쏠리게 되었다. 이런 의례적인 행사 외에는 3월 24일 이후 5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여야 간 선거운동이 치열하던 기간 동안 여사의 생활에는 전혀 선거와 관련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 사이에 여사가 가장 많이 접견한 것은 위에서 말한 낙도 어린이들이 아니면 합창단 어린이들이었다. 선거하는 집 같지 않지요. 우리의 생활은 선거 때나 그 이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찾아간 기자에게 한 여사의 말이다. 이어서 새로운 계획이 생겨도 선신공세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고충을 들려주었다. 영부인으로서 청와대의 안살림을 다스려 나가는 동안 여사의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위치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양식을 지녔던
접니다. 이 기간 동안 여사는 자녀들에 대하여 어머니로서 폭넓은 애정을 쏟고 있었다. 연도에 기자를 회견하는 자리에서의 일이다. 따님 근혜양이 중학교 입학을 한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기자들의 축하 인사에 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아이 혼자만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도 너무 소란을 떠는 것이 싫어서 시험날 질게 밥을 지어 체하지 않도록 도시락을 싸주었을 뿐이에요. 시험 치는 날에 밥이 질까봐 체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밥을 좀 질게 밥을 지었다 그러네요. 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락을 싸줬을 뿐이에요. 다른 어머니들처럼 따라갈 수도 없고요. 불우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봉사활동조차 선신공세는 오해를 받을까 삼가고 있는 이 여유 있는 기간 중에 여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초청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3월 18일 근영 담임에 대한 인사차 경기여중을 방문했다. 같은 날 지망군 담임 선생의 가정 방문을 왔다. 4월 11일 근영 담임 선생이 가정 방문을 왔다. 4월 15일 경기여중고 선생 전원을 초청을 해서 타과를 베푸심. 부속실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4월 18일은 서울 4대 부속국민학교 선생 전원 25명을 초청. 그리고 30일에는 지망군을 데리고 대통령 내외군인 아들이. 이처럼 이제 일지로 다 기록해 두는 거죠. 이처럼 단시일 동안에 교사들과 빈번하게 접견하는 일도 그들을 대접하는 일도 드문 일이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녀들을 보살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런 기회에 풀게 되었던 것이다. 67년 1월 28일 근혜양은 성심유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우등상과 개건상을 비롯하여 금메달을 4개나 따서 여사를 기쁘게 해주었고 2월 11일에는 성심여고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근영양은 청운국민학교를 졸업하여 경기여중에 합격하였으며 근영양도 아주 공부를 잘했네요. 근영양은 청운국민학교를 졸업하여 근처에 있는 경기여중에 합격하였으며 지망군은 4대 부속국민학교 3학년에 진급하였던 것이다. 여사로서는 기쁜 일이 겹친 그해 초봄이었다. 67년 얘기입니다. 선거 기간 중 여사가 가장 마음을 쓰게 된 것은 자녀들에 관한 것이었다. 자녀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쓸데없는 관심이 잡념을 불러일으켜 공부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거나 방해하게 되는 것을 근심하여 선거가 임박하여도 자녀들 앞에서는 선거에 대한 화제를 피하였고 식탁에서도 그런 화제를 일부러 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여사가 선거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3월 24일 선거일 공고가 있는 이틀 후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분은 전형적인 농촌 출신이지요. 산골에서의 가난, 일제 때의 서름, 그리고 해방 후의 불안과 혼란에 시달려서 결국 혁명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민주정치의 계속적인 실현을 위한 책임에서 출마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단호하게 여사는 박 대통령의 출마를 찬성한다고 표명하였다. 그것은 찬성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조용한 아내이기를 다짐하던 여사로서는 강렬하고도 확고한 신념의 표명이기도 하였다. 4월 어느 날 날씨가 화창했다. 목련꽃은 이미 첫물이 지나고 청와대 뜰에는 벚꽃이 한창술로 접어들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전으로 향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일을 2주일 남짓 앞두고 최초로 선거 유세에 떠나려는 길이었다. 대전 유세가 끝나면 그것을 기점으로 박 대통령은 중요 도시에만 유세를 펼치기로 되어 있었다. 잘 하고 오세요. 여사의 이날 인사말이 평범한 듯 하지만 평상시에 그것과는
사뭇 다른 뜻을 간직하고 있었다. 훗날 기자에게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여사가 직접 들려주었다. 이 선거 얘기입니다. 63년에 선거가 있었고요. 이제 군사정부에서 민정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63년에 그때 이제 선거가 있어서 박정희 후보하고 당시에 아마 윤보선 대통령 후보하고 치열한 선거적 끝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만, 16만, 17만 표 정도 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박빙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선거를 끝내고 거의 12시, 1시, 2시까지 그때 못 이겼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경주로 내려가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어려움이 있으면 경주에 꼭 가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의 불국사 관광 호텔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새벽 아침에 그 선거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정말 우리가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선거 과정을 지켜보니까 12시 반쯤,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투표에다가 이제 처음에 일부 개표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었죠. 거의 뭐 10%를 앞서고 있었죠. 그러다가 12시 반쯤 정확하게 거의 이제 그 골든 크로스라고 그랬죠. 딱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0.1%, 0.1%씩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정말 0.1%, 0.1%씩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기 시작해서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2시 15분쯤인가 지나니까 유력이 떴습니다. KBS 제가 개표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이 요즘은 그게 이제 선거 알고리즘이죠. 우리 돌려보니까 유력이 뜬 거죠. 예. 거의 90% 유력하다 있던 거죠. 95%라고 제가 듣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3시간 넘어서 이제 확실 그게 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깜빡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잤다가 다시 새벽에 이제 다시 텔레비를 또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24만 표 차이였잖아요. 그럼 그때는 물론 인구는 뭐 그때 우리 지금보다는 뭐 크게 작았지만은 15만 표 차이였으니까 정말 그때도 피를 말리는 접전이었다고 봐야죠. 예. 윤보선 후보하고 박정희 후보가 붙은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보통 지방 가실 때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그날 아침만은 어쩐지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을 배웅하는 것 같아 잘하고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대통령을 배웅하고 돌아선 여사는 청와대 뜰에 만발한 벚꽃이나 목련꽃으로 눈길이 올마갈 뿐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여사가 혼잣말처럼 말하였다. 내가 표를 깎는 임무는 설마 아니겠지. 12시 반쯤 갑자기 비서 2사람에게 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회색 한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여사는 경호원도 없이 대전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대전 유세장에 가서 박 대통령의 첫 유세 내용과 청중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때는 뭐 경부고속도로도 완공하기 전입니다. 예. 여사가 대전 공설운동장에 당도하였을 때는 박 대통령의 연설이 막 시작되는 참이었다. 그날 대전 유세장에는 10만의 청중이 몰려와서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30만 인구의 도시에서 10만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시민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증명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참 오랜 시절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이때 1967년인데 대전시의 인구가 30만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도시 집중화가 되기 전이 돼서
도시란 거는 이제 공장도 있고 일터가 있어야 도시로 몰려드는 건데, 그 대전 옆에 있는 뭐 천안이나 예산이나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아산이나 이쪽에서 별로 인구 이동이 없는 거죠. 예, 청주나 또 상주나 보원이나 영동이나 옥천이나 괴산이나. 그때는 옥천이나 영동군이나 이런 데가 이제 인구가 거의 뭐 10몇만 이럴 때예요. 요즘은 5만, 3만 이렇습니다. 예, 작은 보원군 같은 데는 3만 5천이고요. 옥천도 5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괴산은 5만 명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전도 인구가 그때는 그 30만 명이에요. 예. 대전 인구는 30만이고 제가 그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원 인구가 3만 5천, 옥천 인구가 5만, 괴산 4만 뭐 이런 정도지, 예전에는 옥천 12만, 뭐 예를 들면 영동 8만, 괴산 11만 이럴 때예요. 도시의 집중화가 전혀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다 농사 짓고, 농민은 농사 짓고 어민은 그냥 거기서 고기 잡는 게 최고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전이 한 30만 됐다는 겁니다. 근데 1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30만 인구의 도시에서 10만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시민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했다. 이 연설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첫 유세일 뿐 아니라 여야 선거 공방전에 여당 측으로서는 시발점이라는 대전 시발점이 된 거죠. 이제 첫 연설이니까. 시발이라는 점에서 대전 시민은 물론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월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복잡 단안했던 문제를 소신있게 처리한 집권당으로서도 대전 유세를 통하여 도시 유권자들의 반응과 표의 행방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관심있게 주시하였던 것이다.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자, 월남 파병이 계속되고 있었죠. 65년도부터가 월남 파병이 시작됐으니까요. 자, 한일국교 정상화도 그렇고 얼마나 또 계엄령까지, 그때 계엄령까지 선포됐었죠. 한일국교 정상화 때는. 예, 6.3 사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의 유세가 있는 그날 아침부터 대전시는 술렁거렸고 하오부터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였다. 시민들은 문창동 공선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유세장 주변에는 집권당답지 않게 현수막이 하나 없었다는 것이다. 현수막 하나 없었다는 것이다.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는 의도에서였다. 이효삼 국회의장이 찬조 연설을 끝내고 대통령의 유세가 시작된 것은 3시쯤이었다. 공선운동장에는 4개의 출입문이 동서남북에 한 개씩 있었다. 그리고 본부 속으로 드나드는 귀빈용 문이 또 하나 있었으나 여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연단 정면과는 반대편 시민들이 드나드는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운동장을 메운 청중 사이에 끼어들어 스탠드 및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통령 영부인이 스탠드 및 구석진 자리에 그냥 쪼그리고 앉은 거죠. 예. 박 대통령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왔다. 유견사는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이를 완수하여 우리 손으로 공업화를 이룩하자는 요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호소하면서 7사람이 뛰는데 보고만 있다가 1등에게만 찍으시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농담을 섞기도 하였다. 7명 뛰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가 1등 할 사람 찍으라는 거죠. 결국은 1등만 당선되는 거니까. 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한창 무르익어 가는 무렵 옆자리에 있던 한 여학생이 여사의 모습을 눈치채게 되었다.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수군거렸다. 예, 유경수 여사님 아니야? 뭐? 유경수 여사? 그들은 책가방을 풀더니 공책과 볼펜을 꺼내어 여사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사인해달라는 거죠. 여사는 난처했다. 주위가 소란해질까봐 얼른 볼펜을 받아 그들이 내미는 공책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것이 여사의 오산이었다. 여사가 틀림없음이 밝혀지자
너도 나도 종이 쪽지를 내밀며 서명 공사가 펼쳐지고 주위의 청중들은 대통령의 연설보다는 여사를 보려고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이게 보통 지금 보통 소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잠깐 사이에 파문이 번져 운동장을 메운 청중의 시선이 유교 여사에게로 몰렸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황한 것은 여사뿐만 아니었다. 단상에 있던 선거 참모들도 어쩔 바를 몰랐다. 선거 참모 한 사람이 재빠르게 달려와서 여사에게 권유했다. 귀빈용 문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이런 연단을 보고 있는 청중은 이미 연단을 보고 있는 청중은 없었다. 밀고 밀리면서 서로 보려고 여사의 주변에는 소용돌이가 일고 청중은 그 편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중단되었다. 측근의 모든 사람들은 초조 속에서 사태를 수습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다. 여사의 눈이 번쩍 빛나며 섬광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여사는 외부로 통하는 귀빈용 문으로 향하지 않고 대통령이 연설을 중단하고 서 있는 연단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모든 청중의 시선도 여사의 움직임에 따라 연단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무시선을 모으며 단상에 오른 여사는 손으로 청중들에게 답례를 보내고 대통령 뒷자리에 비어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었다. 그제야 소요가 가라앉았다. 대통령은 뒷자리의 여사를 힐끗 돌아보고 중단했던 연설을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이었다. 청중들의 관심은 연설에 다시 집중되고 대전 유세는 대성공리의 끝을 맺었다.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대통령은 여사를 돌아보며 웃는 얼굴로 농담을 하였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고소를 해야겠어?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강연하실까? 또 청중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고 달려왔을 뿐인데 정말 벌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여사는 훗날 당시를 회상하였다. 만일 유세장에서 여사가 당황한 나머지 선거 참모가 권하는 대로 연문으로 빠져 밖으로 나와 버렸더라면 사태는 심상찮은 방향으로 번지게 되었을 것이다. 유세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바로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슬기롭게도 여사는 연단을 향해 나감으로써 청중들의 시선을 단상으로 집중시키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끊고 있던 그 단상 앞에 가만히 있는데 그 앞으로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단상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극적인 감동을 돋우어 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마치 영화 촬영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런 뮤지컬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의 안주인으로 다시 앉게 된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할 사업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요집만 간추려보면 첫째,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펴고 싶다. 두 번째, 농어촌과 낙도 어린이들에게 중점적으로 보내고 있는 어린이 문고 운동을 계속하겠다. 주로 이제 어깨동무 보내는 거죠. 세 번째, 도청 소재지마다 완공되는 여성회관을 토대로 농촌 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여성회관을 각 도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도마다 여성회관을 하나씩 이제 짓고 있었으니까 이 여성회관을 토대로 농촌 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를 없애고 농촌 여성과 도시 여성들의 생활 수준이 접근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여성에게 가축 기르기와 수공예 기술의 보급을 권장하고 또 중류 이상 가정의 부인들에 대하여 지역사회나 그 밖의 일을 위해 봉사하도록 촉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피력했다는 겁니다. 그해 1967년 7월 1일 박 대통령은 제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날 밤 남산 야외음악당에서는 취임 축하 예술제가 열렸다. 3만 명의 시민들이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즐거움을 함께하였다. 남산과 인왕산, 낙산, 시청 옥상,
그리고 명수대 등에서 쏘아올리는 2,500발의 불꽃놀이가 서울의 밤하늘을 오색으로 수놓았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방담 형식의 주간지 기사 중에서 29명의 여류 명사가 모여 박정희 대통령의 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요인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간한국 67년 5월자 기사입니다. 부인에게 준 표나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남성인 이상 남성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매길 수 있다. 그 남성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부인을 통해서 정한 셈이다. 적어도 그만한 부인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안심하고 표를 던질 수 있으니까.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명사들이 모여서 한 얘기를 요게 이제 그 언론에서 이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15만 표 정도였는데 15만 표면 7만 5천 표만 바뀌어도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선거는 24만 표니까 12만 표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더라면은 13만 표만 이재명 후보를 그 표 중에 찍었더라면 윤석열 후보가 낙선인 거죠. 그죠? 참으로 정말 절묘하고 대단한 아주 후보들로서는 아마 간담이 서늘한 선거였습니다. 백성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물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그 이재명의 김혜경 부인이나 김혜경 씨나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나 정말 그분들도 제가 보기는 거의 50대 50 정도 돼가지고 정말 피말리는 선거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때도요. 유경수 여사가 아니었더라면 이날 낙선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양지의 집 교양 강좌가 시작되어 만 일주일이 되는 1월 22일은 일요일이었다. 서울 거리의 응달들인 곳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었다. 제가 좀 입술이 조금 아무래도 아직 겨울이다 보니까 좀 마르기예요. 바세린을 조금 발랐습니다. 제 기자들은 항상 방송하다가 입술이 좀 마르면 이 리크림 같은 걸 좀 바르고 이제 하거든요. 그럼 훨씬 매끄럽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가인 효자동 일대는 일요일 겨울 오후면 을에 그릇듯이 나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날 밤 10시쯤 자문 밖에서 청와대 쪽으로 넘어오는 효자동 뒷곡에 세금정 검문소 앞길에는 지나가는 버스나 차량의 왕래도 뜸해졌다. 이제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는 1월 21일 얘기입니다. 이제 1,2,4군 부대 얘기입니다. 김신조 의원이 넘어왔던 이날 밤 10시쯤 자문 밖에서 청와대 쪽으로 넘어오는 효자동 뒷곡의 세금정 검문소 앞에는 지나가는 버스나 차량의 왕래도 뜸해졌다는 겁니다. 이때 군복 차림의 괴한 31명이 대오를 지어 검문소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효자동으로 넘어가는 캄캄한 곡의 마루턱에 이르렀다. 이들이야말로 청와대 공격 임무를 띠고 서울로 침투해온 북계 유격대원으로 이른바 인민군 장교들이었다. 이들이 청운동 어귀까지 내려왔을 때 비상망에 걸렸다. 아군 특무대원으로 가장한 북계 무장 유격대의 정체가 밝혀지자 급기야 군경 수색대가 출동해 교전 끝에 한 명 생포, 이 김신조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 있죠. 예, 전국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돼 있습니다. 김신조 씨는 5명 사살. 나머지는 북으로 도주하였다.
군경 수색대가 계속 추격하여 무장 유격대를 끝내 저는 사살하였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저는 사살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아마 두세 명이 이 특수부대 요원들답게 그거를 북에, 그러니까 DMZ를 넘어가지고 말이죠. 두 명인가 아마 가서 북에 살아서 돌아갔죠. 예. 그리고 정말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 청와대 옆을 우리가 그 개방해서 그 옆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 일대 이렇게 청운국민학교도 있고 그 경복고등학교도 있고 그 일대를 이렇게 자문 넘어가면 지금은 이때 돌아가신 그 경무관 한 분하고 그분의 그 동상도 있거든요. 동상도 있는데 거기로 넘어와서 그 청와대 담벼락 뭐 금방 넘죠. 이분들 실력이면 이 지금 1, 2, 4군 무대 소속이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새벽에 만일에 청와대를 습격했더라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유고 상황에 올 수 있는 정말 일체절명의 위기인데 다행히 이 31명이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그 정보가 알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일련의 기사나 그때를 이제 되짚어보면요. 그쪽 걸 봤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이 1, 2, 4군 부대 친구들이 이 지금의 그 북한산 쪽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하루에 산길을 그냥 20km씩 행군하니까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산을. 특수부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바로 청와대가 보이는 북한산 산자락에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무꾼 2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 2명을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꾼 2명을 잡아와서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인민들이잖아요. 불쌍한 인민들이니까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샌다. 그러니까 죽이자.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안 된다. 이 남목군 우리하고 같은 인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져온 시계 같은 걸 하나씩 주고 그 2명에게 줘가지고 달래가지고 신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위대한 인민의 세상이 올 것이다. 북에서 온 걸 안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나무꾼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부터 다 대비를 하고 있었죠. 31명이 오니까 총격이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죠. 아주 찰나의 정말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 잘못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정말 청와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그죠? 대통령은 다행히 늦게 가서 그 폭탄이 살았지만은 그게 그 장군과 수석들 장관들 다 죽었잖아요. 일부가. 예.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회사에 카메라 청와대 임채원 기자하고 카메라 이재영 기자가 갔는데 그 카메라 임채원 기자가 아닌데 이재영 기자가 이제 카메라의 어시스턴트 어떻게 보면 조수죠. 그 당시로는 카메라 기자로서는. 그래서 살아난 돌아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특히 저희 기자 선배이던 문진영 선배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경기고를 나와서 연세대학을 나온 분이었는데 아주 청와대 출입기자였죠. 근데 그 폭격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너무 놀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회사 생활을 거의 못 하셨어요. 저 있을 때 제가 국제부에도 잠깐 있었는데 국제부 있을 때 한 6개월 있었는데 저희 부장이셨거든요. 그 환청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나중에 떠나셨어요. 예,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옛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무장 간첩들은 북계에서 청와대 습격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고 서울에 침투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2청 습격조, 1청 습격조, 정문과 현관, 경비, 순경, 처치조, 수송 차량 탈취조 등 6개조로 나누어 임무가 끝나면 운전조가 청와대 차량을 탈취하고 북으로 탈출한다는 허황하고도 엄청난 각본을 꾸며가지고 서울로 침투하였던 것이다. 21일 밤 청와대에서는 전 직원에게 비상이 걸리고 간단 없이 들리는 총소리에 긴장하고 있었다. 비서들이 모여들었다. 밤 12시쯤이 되었다. 밤새 고생하는 군경들에게 라면을 대접하려고 여사는 가벼운 작업복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사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효자동 골목길에 나오자 철모로 쓴 군인과 전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북계 무장 간첩들에 대한 수색 작전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준비한 라면을 손수 나누어주며 여사는 그들을 격려하였다. 다음날 22일 새벽 호해가 배달되었다. 동아일보 68년 1월 22일자. 요게 이제 68년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68년 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호해가 나왔죠. 21일 밤 10시쯤 서울 시내 종로구 청원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에 31명의 북계 무장 간첩단이 침입해 군경 합동 수색대는 교전 끝에 22일 낮 2시 현재 그중 1명을 생포하고 5명을 사살하고 나머지는 북으로 달아나는데 군경은 이들을 추격 중이다. 호해를 받아든 시민들은 경악과 북계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다. 서울 시내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북계 무장 간첩단은 평화로운 서울의 일요일 밤을 기습했다. 이때가 또 일요일이었군요. 제가 요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중학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1일 밤 간첩들이 나타난 세금동과, 그때는 이제 세금정일 때는 아마 세금동이라고 간단했습니다. 세금동과 청와대 어긴 효자동, 홍제동 일대엔 총선과 폭언과 조명탄으로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장이 빚어졌다. 22일 아침 8시쯤 방송으로 이 소식을 안 시민들의 정원은 대단했다. 또한 무장 간첩의 색출작전을 벌인 군경은 철모에 무장을 갖추고 시내 요소에 바리케이트를 펴며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경찰은 밤을 새워 시내에 잠복한 간첩을 쫓았고 군대는 비봉산을 포위하고 도주 간첩의 테러를 막았다. 아마 우리 지금도 비봉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 그 비봉 일대를 포위하고 도주 간첩의 테러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68년 1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이때 아마 저는 어디서 살았냐면 동숭동 낙산 쪽에 살았습니다. 서울대 그때는 서울법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울법대와 물리대가 보이고 서울대학병원과 창경원이 보이는데 제 형이 그때 서울대학병원 의사였거든요. 제 친형이. 그래서 집이 우리가 약간 높은 데 있었습니다. 동숭동에서. 근데 그때는 서울에 이제 큰 건물들이 없잖아요. 큰 건물들이 없어서 다 보여요. 저 인왕산까지 다 보이는데 헬리콥터 아침이니까 이제 막 헬리콥터들이 와 윙이 소리 내면서 가는 소리가 대학로 지금의 대학로죠. 그 뒤에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습니까? 예. 길이가 너무 길어도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좀 그거에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이지락 대표님하고 대충 40분에서 45분 사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40분쯤 가고 있어서 요 다음 내용은 이제 요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유기여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또 양지의 집에서 열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김영석 교수
당시 연세대 교수의 그 강연에 이제 그 참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67년 고 이제 1.2.1 사태인데 67년 1월 20일인데 이게 이제 63년 그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울산에 중화학공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변해가면서 이때는 아직은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그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에 반도 안 될 때입니다. 근데 북한의 반 정도에 접근해서 이제 계속 따라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좀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박정희가 된 다음에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 수출도 64, 65, 66, 67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두 배 막 이렇게 계속 뛰어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1,2,4군 부대를 보내서 박정희만 제거하면 아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이 돼서 이런 풍요로운 나라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정치적인 또 혼란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정치적인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정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앞으로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과 상식이 뭡니까? 이건 뭐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시험을 봐도 공정해야 되고 뭐 상식 선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나라죠, 지금까지. 특히 지난 5년간 예, 적폐 수사한다. 저도 뭐 언론 적폐 1호로 제가 민노총하고 맞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검찰 조사도 받고 영장 실질 심사도 받고 서울 안양 구치소에 이따가 새벽 늦게 나왔습니다. 기각됐다 그래서. 그리고는 또 그것도 재판을 한 3년 받았죠. 예. 참 어려운 5년을 지냈다. 예. 그런 대통령이 또 뭐 나가시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셀프 훈장을 받는다고 그래서 아주 생난리지 않습니까? 그 훈장 그 제작비만 8천만 원이랍니다. 참 좀 조용히 나가셨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